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권 대권 후보 주자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3 후보로 대권 과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지형 변화를 비롯한 정가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30% 지지율을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강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고 정세균 총리가 서울 앞두고 광주로 쫓아갔네요. 네, 광주 역시 그래도 광주에서 지지를 받아야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고향이기도 하고, 예. 예. 또 광주 호남 쪽에서 좀 몰표가 좀 나와줘야지 예. 다시 좀 이 판을 좀 엎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세균하고 이낙연 거의 같은 날 그냥 내려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세균은 가면서 이번 광주행은 광주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기 예. 위해서가 무슨 출사표 출사표 던지죠. 아니 총리가 윤석열한테는 여론조사에서 빼라고 뭐 자꾸 자기야 뭐 0점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하면서 예. 윤석열은 정치를 참여 선언도 안 했잖아요. 예.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기는 그 뭐야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 그 뭐예요? 출사표 아니 국무총리가 무슨 새로운 역사를 네. 엽니까? 코로나나 잘하라 그래요. 하여튼 그 본연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또 이낙연은 또 가서 광주 가서 뭐 한전공대 특별법을 이달내에 처리하겠다. 그 한전공대는 정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지금 되는 지방 거죠. 대학들이 다 학생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돈 뺏어다가 이게 한전 투자시키는 건데 저것도 아마 정권 바뀌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낙연으로서는 지금 급하기는 급하죠. 네. 4월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3월 7일인가 뭐 네. 8일이면은 임기도 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 20일 남았죠. 네. 근데 뭐 해놓은 게 없어요. 해놓은 게. 헛발질만 한 거죠. 네, 헛발질. 헛발질만 했으니까. 네. 골프로 말하면 헛스윙, 야구 선수도 네. 헛스윙. 지지율도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성과가 없네요.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저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머리가 좀 빈 거 아닌가. 예, 이번에도 언론 그 탄압 악법들 이런 거 통과시키려고 총대 메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저 언론 출신이 맞는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저렇게 쩔쩔 매는 거죠. 거의 지지율이 반도 안 나오잖아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도 네. 그 젊은 친구들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네.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그렇죠. 당론은 아니지만 당론처럼 밀고 나갔던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네. 뭘 그러느냐 했는데 뭐 대깨문들 떠들지. 네. 이탄이 뭐 무슨 젊은 초선 의원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율에 가장 그 나쁜 그런 재료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명수가 돼버렸잖아요. 거짓말 명수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법원에 대한 실망감 이게 결국은 이낙연한테 돌아오고 그게 또 문재인한테 가고 그런 거죠. 예. 네. 피노키오 김명수가 된 거예요. 네, 피노키오 김명수. 뻔뻔하대요. 근데 참. 말할 때도 사람 눈을 안 보고 이 바닥 쳐다보고 얘기하고 천장 쳐다보면서 웅얼웅얼한대요. 아, 그래요? 예, 자기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한대요. 본심을 잘 안 그렇죠. 내놓는 거.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쳐들어갔잖아요. 그 쇠사슬로 막 정문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쁘다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잠깐만 하는데 웅얼웅얼하고 책임 안 지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만둘 생각은 만분의 1도 안 되더라.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게 목표더라. 이런 생각.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앞으로 좀 잘 좀 하세요 하니까 그때 화색이 탁 돌면서 뭐라고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잘하라니까 계속 있으라는 소리 모양이 나오고. 이게 나 참 웃기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비세로 돌아서면서 그 틈새를 지금 정세균, 임종석 이 두 사람이 파고들려고 하는데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에 뭐 정치 은퇴 선언도 했는데 최근에 대선 가도로 뛰어들기 위해서 몸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재명하고 지금 스파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 가지고 뭐 그렇죠. 몇 차례 지금 8일에도 한번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는데 어젠가도 또 계속 교황 뭐 발언을 그렇죠. 놓고도 이재명 지사하고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종석이가 그 기본소득을 그 이재명 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교황이 얘기한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생활임금제다. 근로자들이 보편적으로 먹고 살 만한 그 기본적인 보편임금을 얘기한 거지 그 이재명이 얘기한 기본소득은 아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죠. 그러면서 임종석이가 이재명 처음에는 태도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낙연, 정세균 총리가 협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알라스카 외에는 하는 데 없다고 세계에서 기본소득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거기서 발끈은 좀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도 뭐 열패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아주 세게 뭐, 공격을 하니까. 성질 있잖아요. 한성질하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처음에는 태도 운운하다가 요즘에는 품격을 운운했죠. 그래서 이재명 보고 영화 왜 두교황이라고 있거든요. 두교황.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교황하고 이 전임 교황하고 그 자리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런 과정을 한 건데 영화 참 잘 만들었는데 그거 이재명도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남하게 꾸짖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똥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임종석은 이게 점잖게 얘기합니까? 자기 수사 받을 때도 검찰에다 온갖 욕을 다 하고 수사 제대로 받았나요? 자기 수사나 좀 제대로 품격 있게 좀 받아야지. 이재명 품격을 얘기하기는 본인의 품격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이제 안방까지 집주인이 되려고 한다 해갖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집 지키는 개로. 아니 주인이 국민이지 자기들인가? 청와대예요? 문재인인가?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라임 옵티머스부터 뭐 유재수 사건부터 지금 환경부 인사, 낙하산 인사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걸려가지고 뭐 흘러다니는 비리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 있고 본인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교육시키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태양광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임종석이가 저렇게 이재명을 치고 나오는 게 그만큼 민주당이 처한 고민을 나타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친문 적자이고 386 운동권의 대부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까지도 대권 출마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친문들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임종석이가 할 만하다. 문재인도 뭐 비서실장 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는 국회의원도 뭐 몇 선 했고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니까 뼈들 채비를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잔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1등하고 싸워야지 자기도 1등이 예, 되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끌려면 1등하고 싸워야 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있고 네. 지지율이라는 게 0.뭐 이하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 왜 저렇게 나서는가?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임종석인들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데도 저렇게 나서면서 대권으로 뛰어들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정치적 복선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의 불안감이라고 봐요. 네, 문재인 요새 밤잠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그러겠죠. 검찰 수사가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네, 월성 1호기부터 뭐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울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울산도 살아있고 뭐 다 살아있는데 이게 자칫 이재명 쪽으로 만약에 대권이 간다면 문재인 가만 놔두겠어요? 과거 청산해야죠. 과거 청산해야죠. 예, 더 어떻게 보면은 저 보수 쪽으로 정권 가는 것보다 이재명 가는 게 더 문재인한테는 두려울 것 같아요. 원래 자기 편이 그렇죠, 무서운 자기 거 편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차별화를 하거든요. 네, 네. 아니 전에 노태우고 뭐 전두환 안 봤습니까? 사실상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6.29 선언도 그렇죠.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런데 딱 대통령 되면서 바로 백담사 갔죠. 백담사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행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쪽으로 봐서는 이재명은 불안하고 또 이낙연은 또 친문은 또 아니거든요. 네. 예, 그것도 또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사면 이낙연 얘기한테 그걸 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한 신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정세균은 이건 진짜 세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큰 동물이 돼야 되는데 세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희망이 없고 하니까 자꾸 저 임종석에 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는 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 언제 또 그 옷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저기. 예. 그렇죠. 그 옷을 바로 갈아입어서 저 동부구치소나 이쪽 갔다가 또 교도소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임종석을 좀 너도 좀 뛰어봐라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난 이후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이 외롭지 않도록 네.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네. 일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물러나가지고 조용히 있으면서 저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뭐 이런 것을 맡았고 지금 대통령 뭐 외교안보 특보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맡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게 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있는 건데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정치를 해본 사람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자기의 입지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텐데 더군다나 이낙연, 정세균이도 호남이지만 또 임종석도 고향으로 따지면 그렇죠.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 뛰어들 때는 뭔가 좀 옆구리를 찌르는 뭐 그런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견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재명이가 혼자 독주해버리면은 경선판이 흥행이 될까요? 흥행이 그런 안 측면도 되는 있을 거죠. 거예요. 흥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된다고 해도 불안하고 예. 여러 가지 또 판을 흔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문재인으로 와서는 이재명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막고 싶겠죠.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이 저렇게 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보선 이후 예. 이재명 탈당설이 정가에 이렇게 흘러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은 뭐 무슨 소리냐 절대 탈당한 일은 없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정가에서 흘러다니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게 정치계의 아주 명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보선 이후 친문들의 이재명
축출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약점은 좀 많잖아요. 예, 뭐 형수한테 옛날에 그 뭐 욕설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형하고 또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가족적인 이런 거가 아마 이슈가 되면서 거의 뭐 끌어내리려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지금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과연 임종석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광재 의원, 전 강원지사죠. 또 뭐 친문과는 관계없이 박용진 의원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뛰어들 채비를. 김두관이는 본인 스스로 계속 그거는 뭐 좀 함량이 좀, 좀 미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이재명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잘 어떻게 보면 자기 보여주고 싶은 걸 잘 하잖아요. 뭐 저도 그 이재명 뭐 퍼주기 뭐 기본소득 하면은 연 200조를 푼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되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나라가 잘못하면 거들날 수 있다 해서 이재명은 참 불안하게 보는 시선입니다만은 그런대로 이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건 잘해요. 광주 가더라도 이낙연, 정세균은 요란하게 떠들면서 가잖아요. 이재명은 조용히 가서 5.18 그 추모하는 사진만 딱 찍어갖고 올리고 싹 오잖아요. 조용히. 그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조용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낙연, 정세균은 그런 면에서는 한 수 좀 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재명을 돌아가면서 한 대씩 꿀밤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꿀밤을 때리고 있는데 과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다른 사람이 제3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워낙 현찮은 것도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광재 의원은 뭐 한때 좌희정, 안희정, 또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 그런 정도로 실세였지만은 좀 친문 쪽에서는 이 체리피커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좋은 것만 딱딱 따먹지 전체로 해서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뛰는 건 잘 안 한다. 그래서 아마 대권으로 가기는 좀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선이 좀 많다고 그래요. 이광재는 여시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섬에서 돈 내서 하는 거 있었어요. 한섬이 아니라요. 중앙일보 네, 거기도 관련이 있었고 한섬에서 돈을 홍석현 냈죠. 회장이 자기 있죠. 대권 그렇죠. 그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시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운영을 했었죠. 이광재 씨가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JTBC나 이런 것은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광재 같은 경우도 홍석현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또 한판 승부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돈 먹고 뭐 어찌고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물론 뭐 그것이 뭐 대선에 뛰어들면은 다 다시 재부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임종석이든 이광재든 현재로서는 문재인을 이을 만한 여권의 제목감이냐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표시하고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들도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임종석도 나도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반응은 썩 그렇죠. 훌륭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자기도 뭘 브랜드를 내놔야 될 텐데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고 이재명 자꾸 뒤통수만 치고 꼬집는 거 이것만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좀 설득력이 있겠느냐. 임종석이 왜 나와야 되는지. 그럼 많은 국민들은 너 수사나 좀 제대로 받아. 수사나 너 있을 때 도대체 뭔 사건이 이렇게 많았어? 너 수사나 좀 제대로 받아. 이런 그 수사도 지금 매듭이 안 지어진 거 아닙니까? 다 막고 있고 검찰이 욕이나 하고 있고 그렇죠.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당 사람들, 특히 운동권 출신들의 그러한 도덕성이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상호 지금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박영선하고 두 사람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란희 여사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박원순 자기 남편을 믿는다. 박원순의 도덕성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뭐 이런 손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편지를 보고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 제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박원순은 나의 동지다. 이런 글을 또 페북에다 올린 거 아닙니까? 진짜 한심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했으면 저런 말 못하죠. 예? 강란희 여사라고도 안 하겠어요. 강란희라는 여자예요. 예? 지 남편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자신도 좀 반성하고 피해 여성한테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강란희도 손편지 썼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40년 지켜온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이면은 성추행. 그렇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가 볼 때는 그렇죠.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했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강란희가 손편지 쓴 시점도 아주 나쁩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판결 냈잖아요. 네. 그리고 휴대폰 박원순 휴대폰을 서울시에 줬는데 서울시에는 강란희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가 공소권없으로 다 끝나고 휴대폰까지 다 반납받았어요. 이제는 재수사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떠드는 거예요. 거기다 강란희가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우상호가 눈물 없이는 못 본다고 이렇게 박원순의 나는 롤 모델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인입니까? 이거는 범죄자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요. 예. 하다못해 조두순도 이런 얘기 못해요. 이런 얘기를 저는 아주 이런 얘기 분노했고 우리나라 저 86세대 그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운동권 하다가 국회의원에서 지금 50대 이 사람들 한 20, 30년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운동 대학 때 돌 몇 번 던졌다고 평생을 우려먹는데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빨리 퇴출을 시켜야 해요. 이 사람들이 꼰대가 됐어요. 꼰대. 그래서 우리 국가 발전에 어떻게 보면 목에 가시가 돼버렸어요. 네, 목에 가시. 이 86세대들이. 그 우상호 말하는 거 보니까 야 꼰대가 저런 꼰대가 있나. 저는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피해 여성은 자기 어머니가 24시간 감시한대요. 애가 극단적인 선택할까 봐. 그러니까요. 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친문 이쪽에서 피해 여성을 고소 고발해서 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겠죠. 사회활동에 제대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상호 한 얘기를 읽어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울고 통곡을 했다는 거.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인이 된 거예요. 진짜 범죄자는 박원순이죠. 예. 근데 우상호도 정치를 뭐 할 만큼 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박원순 시장 지지층이 민주당 내에 꽤 있나? 그렇죠. 지금 무슨 경선을 해서 이기하니까 뭐 급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지율은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지율은 이제 그 박영선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당 내 경선에서는 그 권리당원이 비중이 한 50% 되거든요. 그렇죠. 50대 50이. 그렇죠. 근데 권리당원들한테 내가 뭘 어필하겠느냐. 예? 순간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내 롤모델이야. 박원순 편지 강란히 쓴 거 보고 난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얘기하면 친문 지지층 권리당원들한테 좀 표가 오지 않을까. 얕은 꾀죠. 그러니까 이 운동권 출신들은 도덕성도 없고 자기들한테 뭐 유리하고 자기 진영, 자기 사람이면 다 오케이 하는 내 사람. 편, 네 편 두 가지 있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 20대에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에 말아먹는 가장 큰 원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하도 뭐 비난이 심해서 그런지 우상호가 2월 11일 저 박원순 67회 생일날입니다. 예. 생일 앞두고 유가족 1호 차원에서 한마디 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썩 네.
말꼬리를 내렸네요. 그러니까 유가족만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먼저 피해자를 위로해야지. 그리고 유가족 위로하는데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떠듭니까? 조용히 그럼 찾아가서 뭐 밥 한 끼 먹는다든지 그거야 개인적인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예. 예, 얼마나 힘드시냐고 밥 한 끼 먹는 건 할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박원순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내 롤모델이다. 편지 보니까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하는 피해자를 생각해야죠. 예. 우리 그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 이런 거 보고 민주주의는 정말 투표장에서 죽는다는 게 맞다. 이 유권자들이 잘못 뽑았어요. 이런 정치인들을 투표장에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자꾸 찍어줘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몇 선, 4선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말도 안 거니까. 되는 수준의 텅 빈 머리하고 탐욕만 있는 사람은 자꾸 나오면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책임이 많다. 유권자한테 책임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영걸 대표 말씀대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각성을 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권리,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합니다. 4.7 재보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투표하고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